윤정자는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흔들림이 그녀의 귀를 자극했어요. 그 떨리는 소리는 바람이 만드는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움직임이었죠. 그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끌고 거실을 지나며 자신의 호흡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문틈 아래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바닥에 번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의 흔들림이 불규칙하게 춤을 추듯 움직여 윤정자의 손끝에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한밤중 문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불안했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문틀에 손을 올려두자 찬 기운이 손바닥에 닿아 더욱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는 억눌린 울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혹시 딸이 귀가한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 시간에 돌아올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의 소음은 경비원이 순찰하는 발걸음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은 숨소리와 문고리를 붙잡는 힘이 분명한 인간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목 뒤를 따라 내려오면서도 윤정자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문을 조금만 열어 바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자 작은 딸깍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문틈 밖 그림자가 움찔하며 주저앉는 듯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윤정자의 손끝은 떨렸지만 문을 더 밀어내어 바깥을 확인할 용기를 냈습니다. 현관문이 조금 열리자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급히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낯선 사람의 체온과 위태로운 기운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오늘 사연은 새벽 2시 사위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 방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무너졌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 주인공 68세 시어머니 윤정자, 사위 42세 박준호, 평소 과묵하고 착함, 딸 39세 지연, 요즘 사위와 잦은 갈등,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휘청거리는 발소리. 윤정자는 잠결에 깨어 불안해하며 현관문은 살짝 열고 내다보니 문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고민한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무너져 내린 남성을 포착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리며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윤정자를 보자마자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일어서려고 팔을 뻗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짙게 퍼졌지만 단순한 취기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마르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윤정자는 급히 몸을 숙여 준호의 어깨를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닿은 그의 몸은 지나치게 떨려 있었고 공포가 스며든 기운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윤정자는 이 상황이 단순한 만취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정자는 사위를 안으로 들이기 위해 그의 팔을 부축해 세워 세심하게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사위의 신발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어지러운 새벽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거실 조명을 켜자 준호의 얼굴이 밝게 드러났고 그의 표정은 공포와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의 잔해였습니다. 윤정자는 사위를 소파에 앉혀 숨을 고르게 하려 했지만 준호는 말없이 숨을 몰아쉬기만 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구겨져 있었고 단추 한두 개는 풀려 있어 급하게 뛰어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윤정자는 물 한 컵을 건네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준호의 손은 컵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만큼 떨려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윤정자는 돌아보며 무언가 더 큰 사건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열었지만 말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어디를 봐야 할지 갈피를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죠. 그의 어깨는 억눌린 울음을 터뜨릴 듯 들썩거렸으며 손등에는 긁힌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전에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위를 달래며 호흡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나 피곤의 흔적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남은 한 줄기의 희망처럼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는 입술을 떨며 한 문장을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윤정자의 가슴을 한 번에 움켜쥐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소파 끝에 사위를 천천히 앉혔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준호의 얼굴은 피로와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려 했지만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숨은 가쁘게 끊어지며 이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준호는 결국 손등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크게 들썩였습니다. 윤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단순한 음주 상태로는 설명되지 않는 괴로움이 사위를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거실 안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는 공간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파 아래로 떨어진 그의 그림자는 마치 바닥과 하나가 된 듯 하찮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조심스레 건네며 목을 축이라고 권했습니다. 준호는 컵을 잡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물이 반쯤 쏟아졌습니다. 저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깊게 눌린 무게를 겨우 들어 올린 것처럼 작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그토록 약해진 사위를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성실하고 침착하던 준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기 위해 여러 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목구멍에서 맴도는 소리가 공기 중에 걸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신히 내뱉은 첫 문장은 윤정자의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없어졌어요. 그 한 문장은 공간을 찢어놓기 충분했습니다. 윤정자의 손이 컵을 쥔 채 멈추고 깊게 마른 숨이 그녀의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연이 사라졌다는 말은 그녀의 노년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죠. 윤정자는 재빨리 사위를 마주보며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초점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어젯밤의 일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은 격한 말다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임신 초기의 예민함과 반복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지연의 감정은 쉽게 폭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싸움 끝 지연은 말없이 현관문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 앞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즉시 그 쪽지를 보여달라고 했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어요. 당분간 찾지 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도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정자의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떠난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윤정자는 지연의 휴대전화 위치를 물었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윤정자의 불안감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새벽에 전화할 곳이 없다 판단한 그녀는 먼저 주변에서 딸을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김말순이 문 밖에서 인기척을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 이번에는 말순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아 있는 준호를 보자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매던 새벽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전날 자정쯤 지연이 혼자서 택시를 잡아타는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허겁지겁 무언가에 쫓기듯 택시를 탄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그 간단한 목격담이 상황의 중대성을 배가시키는 걸 느꼈습니다. 횡설수설하던 준호의 말과 말순의 설명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택시는 목적지도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출발했다고 말순은 덧붙였습니다. 윤정자의 불안감은 이제 단순한 걱정을 넘어 위기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우선 경찰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경찰을 부르면 더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준호를 바라봤고 그는 충혈된 눈으로 윤정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겹겹이 얹혀 있었습니다. 제가 지연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의 목에서 떨어지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윤정자는 사위의 심리 상태가 위험할 정도로 무너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일단 사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천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말순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거실에는 윤정자와 준호만이 앉아 있었고 공기는 눌린 듯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사위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딸을 찾을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딸이 사라진 일이 단순한 부부싸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는 사위의 떨리는 호흡이 조금 가라앉자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물어뜯으며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한 채 어젯밤의 일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들썩이며 그날 밤으로 다시 끌려가는 듯 했습니다. 윤정자는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고 주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지연이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윤정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말을 끊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입술에 댄 채
가만히 들었습니다. 임신 초기의 감정 기복, 불안, 체력 저하가 딸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었고, 이는 부부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와 겹친 지연의 예민함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렸다고 했어요. 준호는 지연을 이해하려 했지만 자신의 스트레스 또한 이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어젯밤의 다툼은 평소의 갈등과는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지연은 감정이 폭발하며 집안 곳곳을 어지럽혔고 가방을 내던지며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지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그의 손을 밀쳐내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진 서류들과 지갑, 핸드폰 케이스가 거실 바닥을 어지럽혔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놓인 그 물건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지연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그 말을 떠올리며 깊게 일그러졌고 눈가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은 준호에게 당신 부모도 결국 당신을 버렸잖아 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준호에게 평생 지우지 못한 상처였고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면으로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무너졌고 지연 역시 자신의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자는 숨을 들이키며 손등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렇게 잔인한 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지연을 붙잡지 못하고 잠시 멈춰 섰을 때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고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멍한 상태로 거실에 서 있었고 문이 닫힐 때 나는 쾅 소리는 그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로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붙잡은 채 멍해진 눈으로 그녀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닥에는 지연이 흘린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그 흔적이 아직 식지도 않은 채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은 준호의 마음속 죄책감을 더 깊이 파고들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떠난 흔적은 오히려 죽은 것보다 더 잔혹했죠. 윤정자는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격한 감정 뒤에는 임신과 불안, 억눌린 스트레스가 숨어 있었고 준호는 회사에서 이미 한계까지 몰린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야 할 시기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윤정자는 사위가 충격에 휩싸여 있을 그 밤, 어둠 속에서 혼자 어떤 순간들을 보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선 지연을 찾아 나섰지만 곧바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술에 기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도 죄책감과 공포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서 몇 분 동안 서성이다 결국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마음은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윤정자는 사위의 절망과 딸의 불안, 두 사람의 금이간 관계를 모두 한순간에 떠안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더 깊은 진실이 남아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은 윤정자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따라가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는 말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분을 조심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앙다문 입술로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붉고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사실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고백하는 듯 했습니다. 윤정자는 그의 눈 속에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말할 용기를 찾는 흔적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말이 이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윤정자는 사위의 입에서 떨어질 다음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훨씬 깊고 위험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윤정자는 사위의 숨겨진 표정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천천히 말할 시간을 주었고 준호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방 안의 조명을 따라 흔들렸고 무엇인가를 견디는 사람처럼 턱 근육이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잠시 후 준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을 연 순간 윤정자는 그 이야기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준호는 최근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성과가 평가에서 계속 낮게 나오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사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확신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는 더 심한 요구를 하며 준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의 업무 스트레스는 쌓이고 점점 피폐해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딸의 예민함과 무너진 마음 뒤에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의 정신적인 붕괴가 회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윤정자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준호는 어느 날 동료 이도영이 자신을 불러 커피숍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도영은 상사가 조직적으로 준호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는 오랫동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들을 괴롭혀왔고 반발한 직원은 인사위원회로 보내버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해 누구도 쉽게 반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자는 듣는 내내 입술을 떨며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남편이 겪었던 비슷한 일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쓰라려졌습니다. 남편 역시 회사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후 결국 마음이 병들어 돌아가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며칠 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사라져 자신의 잘못처럼 처리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료는 원래 상사가 맡았던 파일이었지만 실종사고 후 책임은 전부 준호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상사는 대놓고 준호를 망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준호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상사의 음험한 기운은 준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영은 그 상사가 이미 여러 차례 산의 감사 대상이었음을 알려주며 이번에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윤정자는 모든 퍼즐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위의 이상한 행동과 무너진 심리 상태는 단순히 가족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점점 짓눌려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지연의 충격적인 말이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윤정자는 사위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며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강인한 결의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상사가 자신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적을 조작했다는 억지 누명을 쓰고 있었고 이미 사내에 소문도 퍼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지연은 크게 불안해했고 준호에게 감정적으로 거칠게 말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딸이 그런 불안 속에서 임신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사위의 무너진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동안 혼자 버텼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술에 취해 집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한 사람의 악의와 권력에 의해 촉발된 것임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위를 구하기 위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 결심은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씨처럼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고 남편을 잃던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윤정자는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빠르고 단단했으며 오래도록 눌러왔던 분노가 어둠 속에서 오히려 힘처럼 솟아나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한 회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윤정자는 택시를 잡아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과거 상사에게 당했던 일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상사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존재감만큼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이번 일만큼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방 안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남편과 관련된 회사 문제 자료가 남아 있었고 이번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서류는 오래전엔 무력했던 그녀가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된 마지막 무기였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윤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건물 주변은 비교적 조용했고 출근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쪽으로 돌아가 상사가 올 만한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문득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상사임을 알았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어두운 코트를 입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윤정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윤정자가 말을 꺼내자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용무로 왔는지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윤정자가 내민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과거 상사가 저지른 부당한 처리와 책임 회피 정황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었죠. 윤정자는 서류 하나를 꺼내들며 상사에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손끝은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윤정자의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겪은 억울함과 현재 사위가 받은 피해를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상사 주변의 공기가 갑작스럽게 무겁게 내려앉았고 주차장 쪽에서 차가 한 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상사가 뒤를 밟히고 있다는 압박감을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윤정자는 따뜻한 노년의 얼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으로
상사를 몰아붙였습니다. 상사는 도망치듯 뒷걸음질치며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윤정자는 단호하게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정식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준비해 왔다며 선택권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회사 직원 몇 명이 출근하며 이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들의 시선은 상사에게 압박을 더했습니다. 상사는 결국 자세가 무너져 윤정자에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사위원회 문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고 밀어붙이던 실적 조작 누명도 바로 재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자는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위에게 직접 사과하고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사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허리는 이미 굽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그 장면을 속삭이며 지켜보고 있어 상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윤정자는 마지막으로 상사에게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이 왜 여기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상사는 잠시 표정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주차장을 지나 회사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고 마음속엔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결의와 피곤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위의 문제는 끝났지만 지연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안에는 딸을 찾고자 하는 갈망과 불안이 실려 있었고 이는 그녀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자는 이제 두 번째 문제, 딸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가방끈을 단단히 쥐며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주 조금 비치기 시작하는 회색 하늘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목적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정자는 회사 앞에서 상사를 몰아붙인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위의 누명을 풀고 복수에 가까운 조치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연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해서 바라보며 딸에게 남긴 연락 기록을 확인했지만 읽지 않은 표시만 줄줄이 늘어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연이 밤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안전한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윤정자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손가방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그 중에 말순의 번호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라도 추가로 떠올린 게 없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은 지연이 산부인과 근처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는 새로운 정보가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윤정자는 즉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고 택시 안의 공기는 긴장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윤정자는 접수 창구로 달려가 지연의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난처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자는 간절한 어머니의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
CCTV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간호사는 보안상 크게 확대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지나간 사람을 보여줄 수 있다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허리를 조금 숙이고 빠르게 걷는 지연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가 5분 정도 머문 뒤 다시 나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윤정자는 직감했어요. 간호사는 지연이 접수 창구에 혼자 있고 싶다며 예약을 취소하고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병원 직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며 그녀에게 더 빠르게 움직이라고 채찍질하는 듯 했습니다. 윤정자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주변 상점들을 연달아 들렀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보자 직원은 지연이 도시락과 생수를 사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원은 그녀가 눈이 좀 부어 보였으며 말도 하지 않고 계산만 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연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음을 암시했습니다. 편의점 옆 골목을 지나던 윤정자는 모텔 간판을 보며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점점 불안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이 혹시라도 안전하지 못한 곳에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윤정자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모텔 프런트로 이동했고 직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융통성 없는 듯 보였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결국 화면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윤정자는 모니터에서 지연이 몸을 웅크린 채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연의 감정은 충분히 읽혀졌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멍했고 눈가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듯 고여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확인한 뒤 계단을 올라 그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파도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정자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두드렸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프런트 직원을 불러 예비키를 부탁했고 직원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윤정자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직원이 손에 든 키카드를 문에 갖다 대자 전자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는 숨을 들이마신 채 천천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지연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어깨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외투는 대충 의자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도시락 용기와 생수병이 서둘러 뜯어진 채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도망쳐온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윤정자는 조용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는 딸의 얼굴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쩌다 이런 얼굴로 딸이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딸을 품고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 그게 지금 윤정자가 해야 할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지연의 옆에 앉아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정자와 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전날 밤의 울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연의 얼굴은 이 작은 공간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었어요. 윤정자는 딸의 손등 위로 가만히 손을 얹으며
떨림을 멈추려 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제대로 들이켜지지 않는 듯 한참 동안 가슴을 누른 채 버텼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가가 다시 젖어갔습니다. 윤정자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며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급하게 벗은 외투와 흐트러진 이불, 도시락 쓰레기들은 지연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끝을 무릎 위에 모아놓으며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를 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엇을 먼저 고백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듯 했죠. 윤정자는 딸이 입을 열기만을 조용히 기다리며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은 오랜 침묵 끝에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쉰 상태였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마음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감정을 실은 듯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임신 사실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이유부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기대면 약해질 것 같았고 엄마의 노년을 얽매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윤정자의 눈에는 가느다란 죄책감이 비쳤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엄마와 비교당한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있던 감정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상처로 자리 잡았다고 했어요. 특히 남편과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에게 얹힌 감정까지 준호에게 쏟아내곤 했습니다. 윤정자는 그동안 딸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사실이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딸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숙한 곳을 톡톡 건드리는 걸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딸에게 기대 아닌 기대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전날 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폭발한 순간 사위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부모 이야기는 지연조차 평소 절대 건드리지 않던 부분이었지만 그날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나온 순간부터 이미 후회가 뒤따랐고 준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지연은 바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충격과 상처가 너무 깊이 남아있어 다가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을 나섰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자마자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딸의 심리적 붕괴를 이해하며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흘러갔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실수가 남편을 무너뜨릴 것 같아 두려웠고 스스로를 차갑게 몰아붙이며 모텔에 숨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딸을 업신여긴 적도 부담을 지우고 싶었던 적도 없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온 세월이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딸을 감싸 안으며 모두 이해한다고 속삭이려 했지만 그 순간 방문 쪽에서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준호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울고 난 사람처럼 눈가가 붉고 붓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분위기를 한눈에 알아채고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본 순간 다시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호는 그런 지연을 보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문가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윤정자는 고개를 돌려 사위를 바라봤고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그림자가 가까워지는 느낌만으로도 몸이 떨려왔고
자신의 말이 남편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다시 기억났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지연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너진 마음의 잔해 속에서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며 다가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준호가 무릎을 꿇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범람했고 떨리는 입술은 용서를 구하는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지연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윤정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억눌러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울음은 방 안을 채우며 두 사람의 상처가 겹쳐져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자신도 무너져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결국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주며 이제는 가족이 서로를 다시 붙들어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랜 시간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울음과 준호의 떨리는 숨소리가 뒤섞여 마치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며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윤정자는 그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세 사람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경계선이라는 것을요. 어두웠던 모텔 방 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고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들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와 남편의 손을 동시에 잡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준호도 눈을 감고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정자는 자신이 이렇게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 사람이 함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세 사람은 말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도로 위의 차량들은 드문드문 지나갔지만 차 안은 이상할 만큼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윤정자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혹시라도 지연이 다시 흔들릴까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습니다. 지연은 야윈 손으로 배를 감싸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그 옆에서 긴장된 얼굴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셋의 눈빛은 서로 다른 곳을 향했지만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무게가 이 짧은 이동 시간에도 서로의 숨결을 흔들고 있었어요. 윤정자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지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다시 손을 붙잡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큰 충격 없이 조용히 병원 앞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자 긴장으로 떨리던 공기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 병원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서자 지연은 왼손으로 배를 감싼 채 작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준호는 그녀가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가볍게 등을 받쳤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세 사람을 맞이했고 초음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의 불빛은 은은하게 번져 있었고 모니터 화면은 아직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누워
배 위에 재리바르는 차가운 감촉에 살짝 몸을 움찔했지만 곧 눈을 감으며 안정하려 했습니다. 윤정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준호는 반대편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켜지자 화면 속에 처음엔 희미한 그림자만 스쳤습니다. 이내 의사가 기기를 조정하자 작은 몸짓과 미세한 맥박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가족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심장 잘 뛰고 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단번에 밝히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 작은 박동에 맞춰 한참 동안 말없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호 역시 긴장된 어깨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까와 다른 종류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숨결에는 안도의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자는 모니터 속 작은 생명이 세 사람의 관계를 다시 잇는 매듭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몇 시간 전까지 걱정과 분노, 두려움 속에서 흔들렸던 모습을 떠올렸고 지금의 평온함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버텨왔던 노년의 삶에 작은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기계를 붙잡은 의사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 세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지연은 두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그 사진 한 장에 그녀와 준호 그리고 윤정자의 모든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지만 그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초음파 사진을 윤정자에게 건네며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윤정자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두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중얼리듯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붙잡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 서자 바깥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정자는 오늘이라는 날이 다시 가족을 잇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 준호에게 기대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도 지연의 손을 잡고 그대로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부분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 온기는 윤정자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윤정자는 둘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랜 시간 무거웠던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라도 가족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붙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윤정자는 두 사람 옆에 조용히 앉으며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살아난 딸과 사위, 그리고 새 생명이 만들어내는 희망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 가족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그리고 그녀의 미소는 아침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끝.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전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어지는 오늘의 명상으로 마음도 살짝 쉬어가세요.